몇 시간째 도공은 흙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흙을 만난 도공. 이제 도자기 만들기에 긴 여정을 시작하려나 봅니다. 이렇게 흙 한 줌과 물 한 줄기가 만나 부드러운 우윳빛 물살을 일굽니다. 도공은 이렇듯 한 자리에서 백리길을 걸어야 합니다. 발끝에서 손끝으로 전해진 느낌은 손끝에서 흙으로, 다시 흙에서 손끝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제 물레 작업하는 걸 물레 대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흙을 조합하고 할 때 물레를 어떻게 찰 것이며 어떤 형태의 그릇을 만들 것인가가 지금 물레 대장 손끝에서 다 결정이 되는 일이니까 도자기 작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불 때는 일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란 이 물레 성형하는 거죠. 오늘 하루가 다 가도 그 시간만큼 그릇은 더욱 여물어질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여물어진 그릇에 굽을 깎는 도공. 그런데 도공의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때로 이별은 예상치 못하게 빨리 찾아오는 법이죠. 밋밋했던 그릇은 소박한 도구 몇 가지로 개성 있는 얼굴을 갖춥니다. 백토물에 그릇을 덤벙 담그거나 붓으로 쓱쓱, 손으로 아무렇게나 쓱쓱 돌려주기도 하죠. 이런 방법으로 600여 년 전 소박한 조선만의 분청사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무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옛날에 도자기 굽는다는 것은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 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를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가마트를 보면 나무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자리에 가마트가 많이 있고. 자, 이제 준비한 나무로 유약을 발라도 견뎌낼 만큼만 그릇을 구워내려고 합니다. 초벌이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은 끌목이라 그래야 돼. 끌목. 그릇이 구워질 동안 도공은 오랜만에 여유를 즐겨봅니다.
끌목을 마친 그릇에 정성스레 이름을 새겨넣는 도공. 새겨진 도공의 이름으로 비로소 도공은 그릇과 하나가 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도공의 얼굴이 오늘따라 사뭇 결의에 차 보입니다. 오늘이 가마에 진짜 불을 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자 끝이죠, 이게. 그 도자기에 있어서는 시작이나 끝. 이렇게 흙과 불의 조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마의 그릇을 잉태하기 위한 산통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마는 이제 생산할 시가 여자의 이제 자궁 같은 거거든요. 자궁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궁이니까 자궁은 그냥 있어가 안 되죠. 씨가 들어와야 잉태가 되어야 자궁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마가 그냥 빈 가마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유학이 발리가 그러기 들어가 있을 때 불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여자의 자궁을 생산하고 키우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불을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게 여성성의 그 태아가 들어가 있고 남성성이 불부터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산고는 절정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2012년) 어느 밤 장안의 도자기 하나가 서서히 그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은 천년의 고찰 장안사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안의 땅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발화해간이 잘 들어죠. 그 돌을 벽에 묻어 도로가에 놔놨다고 놔놓으니까네. 그 쥐가 놔놓을 수 없다 이거. 이거 갖다 묻으니까네 미국 놈들이 또 파라건데. 바로 여기요. 장안의 어르신 한 분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시체를 묻기 위해 땅을 팠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라 여기. 여기였다고요? 아 여기 파 묻었는데 여기 그 당시에는 그릇이 많이 나왔다고. 북한군 시체를 묻기 위해 땅을 팠을 때 엄청난 그릇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이곳 장안에는 땅속에 묻힌 사금파리들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마가 5개 있어요. 오고랑이라 했다. 독일을 꿈은 자리라 얘가 그게 도문점이라 그죠. 하지만 그릇 파편들에 숨겨진 비밀은 모른 채 사금파리는 그저 농사를 짓는데 걸림돌일 뿐이었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막 그게 필요 없이 막 갔다가 막 옛날에 등좀 저다 때리 꼴차에 어디 보아보고 막 묻어보고 다 깨져버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금파리의 비밀은 한 도공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제 이사를 오면 여기는 옛날에 시골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상견을 메고 다 갔어요. 여기. 당연히 마을이 이러니까 상견을 메고 갔는데
상여가 가면 이제 간을 띠간하기 위해서 구더기를 파야 되는데 구더기를 파는데 분청사기 파편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아마 이 무덤은 도공은 상여를 메고 가다가 입관할 때 의미 있는 이제 파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도공은 그 파편에 써 있는 한자의 일부에 주목했는데요. 요거. 예, 여기 마디촌자가 있잖아요. 예. 촌 이게 울산 인수부. 그 파편에 써진 한자는 울산 인수부라는 글씨의 일부분이었는데 이는 1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이 그릇이 울산에서 생산되어 인수부라는 관청으로 공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곳 장안은 울산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곳 장안 지역에 가마터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가마터를 발견한 1년 전에 1990년 6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전을 하는데 이 특별전을 한다는 걸 연락을 받고 이제 오사카를 갔으니까 이 전시회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또 놀랬던 게 이 울산 인수부라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일본 도자기 전시회에서 도공은 울산 인수부 접시를 눈여겨 봐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마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가마 옆에서 상여를 메고 입관할 때 그 접시와 똑같은 파편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운명적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운명이었던 것일까요? 600여 년 전 사금파리 한 조각과 우연한 만남이 이곳 부산 장안의 운명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공의 가마 바로 인근이면서 곧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이곳에 시간을 1000년쯤 더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가마터 흔적이 발견됩니다. 예, 가마의 전체적인 규모는 길이가 한 7.2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1.5m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도는 한 12도에서 한 15도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에서 이제 생활용 토기를 구워낸 것으로 주변에서 확인된 유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때문에 한 5세기 후반에서 한 6세기까지 그 시기에 걸쳐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토기를 구워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마터에서는 5, 6세기 삼국시대의 토기들이 다양하게 발견되었는데요. 그렇다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부산 장안에 거의 1000년에 걸친 도요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인근에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흙인 백토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나무도 품질이 좋아 도자기를 구워낼 땔감 걱정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가마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었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구운 도자기를 조금만 씻고 가면 바다와 인접해 다른 곳으로 운송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골고루 갖춰져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 가마와 도요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요지의 조건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었던 장안 지역의 한 곳에서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천년도의 역사를 아우르는 규모 91만여 제곱미터의 도예촌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지명터 자체가 사실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자료들이 지금 전부 다 발표가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도자기 천년의 어떤 역사를 가진
그러한 어떤 그 장안의 지역으로서 도예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사업에 지금 착수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예촌이 들어설 곳은 조선시대 도자기 생산과 운송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죠. 저기 북쪽 지역에 있던 오그랑 턱골 그리고 사기점 거기서 제작된 도자기를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기에 도분점이 있었습니다. 관원이 나와가지고 그 물건에 상중 하품을 매겨서 좋은 물건들은 서울 조정으로 등짐을 메고 바닷가에 있는 해창에 대기했다가 배를 모아서 서울로 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분점이라는 곳에서 검사를 거쳐 도자기를 운반했다는 항구가 있었던 곳. 그런데 인근에 임진왜란 당시에 축조되었던 외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서가 있는 이 현재 앞에 보이는 이 석축이 임낭포 외성인데 우리 기장 도자사에서의 임낭포 외성의 그 위치랄까 또 내용은 관과할 수 없는 아주 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성은 모리길성이 쌓은 성인데 이 성의 주 목적은 군수기지 역할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기장 지역에서 그 도자기 수많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배에다 싣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던 바로 그 현장이 이곳이고 앞에 이 돌들은 그 당시 외성의 석축돌을 그대로 옮겨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모리 데리모토라는 일본 장수가 이 임낭포 외성을 지었고 이 성을 통해서 많은 도자기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낭포 외성을 쌓았던 모리 데리모토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일본의 학이라는 곳에 성주가 됩니다.毛利輝元が日本へ帰ってくるときに、有能な刀工集団を連れて、帰ってきます。 이곳 학이미술관에는 그 당시 모리가 데리고 온 조선 도공이 만든 도자기를 아직도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끌려갔던 조선의 도공이 만든 이 도자기는 철분의 검은색과 빗살 무늬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다완을 만든 조선의 도공은 누구일까요? 야마구치현 문서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これが山村源次郎光長が藩に提出した自分の家の系図と先祖のこの業績ですよ。でこれの中見ていきますとこの、自分の家はどこから始まりますかと言ったらこれ李釈光でいいですよね。どこそ？はい、李釈光から。で朝鮮国で、に住んでいて李の姓ですよと。李釈光です。お母さん知りません。奥さんも分かりません。 아하, 임진왜란 때 모리가 일본으로 데려온 사람은 바로 이작광이라는 조선의 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작되었던 이 지역의 지도 하나를 또 내어놓는데요. 지도의 해설에 의하면 끌려온 도공 이작공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리 데리모토는 도공 이작광과 더불어 그의 동생 이경을 함께 데리고 온 것인데요. 그런데 그 동생 이경의 후손이 이곳에서 아직 가마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도자기에 문양을 새겨놓고 있는 이경의 13대 후손 사카 코라이자에몬. 한국으로부터 온 취재진에게 정성스레 차 한 잔을 대접하고는 이내 무언가를 꺼내놓습니다. 바로 이경이 모리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았던 족자였습니다. ここに任鶴高麗左衛門寛永2年1625年です。11月22日これが毛利秀成公の花押です。 이경이 모리로부터 받았던 이름은 고려 사람이라는 이름이 반영된 코라이자에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00년이 지난 13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이 족자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당시 이경은 성주에게 직접 이름을 하사받을 정도로 사무라이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어딘가로 안내합니다. どうぞ。こちらから順番にうちの初代から茶碗がずっと並んでおります。 일대 이경의 도자기로부터 13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400년간의 긴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도자기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한낱 도공에 불과했던 이경이 성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고 사무라이 계급의 대우를 받으며 지금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 과연 조선의 도자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 임진 왜란으로부터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일본의 혼란기인 무로마치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일본 무역의 중심 항구였던 사카이. 중국과의 무역을 토대로 많은 서양의 배들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전국시대는 일본사에 유례없는 큰 혼란기였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전란은 후일 한 인물에 의해 평정되었는데요. 일본 통일의 초석을 다진 자,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제패하기 전에 주로 여러 영주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일 유명한 장군이 다케다 신겐이라는 장군, 그 다음에 우에석이라는 장군, 그 다음에 도쿠가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져온 그런 조총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다 노부나가가 그 조총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군대를 혁신하는 바람에 좀 더 전국을 제패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잡게 된 거죠. 오다 노부나가는 사카이 항구를 통해 조총을 받아들였고 그 조총은 후일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하는 주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본의 경제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사카이 항구 인근에서 발굴된 당시 유물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こういう形のもの、それから形態のものは、日本ではなかなか作られてないですし、韓国の方では同じ、でこういうものが見つかってますので、それで韓国のものとは考えてるんですけども。 이 사카이 항구로 흘러들어온 조선의 도자기는 서양인들에게 새로운 문명이었던 셈이죠.
서양인들에겐 일본의 조총 문화를 건네주고도 남을 만큼 조선 도자기의 경제적 가치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도 역시 조선 도자기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을 텐데요. 이런 조선 도자기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 도자기의 정신적 가치까지 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센니큐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당시 일본의 다도 문화를 이끌던 유명한 차 선생이었습니다. わけですけれども、ところがその日々戦ってる武士たちはやはり心の余裕が欲しいんですね。一瞬でもいいから。ですからその信長秀吉の家来たちはもうその利休のところにいっぱいいっぱいお稽古って変だけどお茶の時間を欲しくてやってきたわけですよ。でそうすると何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心の安らぎまたはどっしりした心を持つようなことを武士たちに教えていくわけですね。 하루하루 전쟁 속에서 살던 전국시대 무사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니 늘 악몽에 시달렸었는데요. 그때 센니큐가 무사들에게 전수해준 것이 바로 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과 함께 정신적인 평온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다도는 지금도 일본에서 종교 그 이상의 문화로 700여 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 선생님이 다도의 시작을 알리는 도라를 울리면 숙연하게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은 먼저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입과 손을 헹궜습니다. 그리고는 니지리구치라는 작은 문을 통해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낮추어 기어 들어가듯이 다실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의 무사라 할지라도 칼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다도를 임해야 한다는 의미로 센니큐가 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다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차 도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만큼 다도는 정신적으로 경건한 문화라는 것이죠. 뒤이어 차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엄숙한 가운데 차 선생님이 차 도구를 부딪혀서 아주 작은 소리를 내는데요. 그 소리를 밖에서 듣고는 발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이었는데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신성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차 선생님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차 도구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찻잎을 곱게 갈아 뜨거운 물에 풀어 마시는 말차가 완성이 되면 무사는 다완을 무릎을 이용해 조심조심 경건하게 자기 자리로 가져갑니다. 다완도 그냥 잡는 법이 없습니다. 예의를 다하여 잡고는 차맛을 음미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속에 담긴 종교 이상의 경건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차를 조금 음미한 후 다완을 깨끗이 닦아 옆 사람에게로 넘겨주죠. 당시만 해도 다도에 여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무라이 이상의 높은 계급의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다도였다고 하니까요. 이렇듯 경건하게 행해지는 다도는
일본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先生にとって佐渡ってどういう意味ですか？そうですね、それは深い質問ですけれど、私にとっては茶の湯は命です。また全席では数々のおもてなし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えいえ、どういたしまして。お口に合いましたでしょうか。先生、お茶碗は大変また古いもののようにお受けいたしましたが、いえいえ、お目に留まりました。恥ずかしいございますが、朝鮮の李朝のもので。 그런데 이런 소박한 조선의 도자기를 일본 다도 문화의 한가운데 자리매김한 사람이 바로 센리큐였습니다. それまでは日本のお茶というのは唐物、いわゆる中国から入ってきた非常に見た目に美しい、それから形がきれい、こういった茶碗、お道具っていうのが主流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お茶の世界で千里宮のわび茶っていうものが確立してきて、一気にお茶人、茶道のお茶人の気持ちがですね、高麗茶碗に傾いていったってい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근데 천리교가 거기서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려다원을 그 다실의 정중앙에 등장시켰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국 도자기들이 다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천리교가 등장함으로써 고려다원이 전면적으로 다실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총이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까지를 더한 조선 도자기는 당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これはお茶碗の中ではお茶碗の王様と言われている、要するに井戸茶碗です。これが日本には室町時代の末期に入ってきました。で、お茶碗としては最高のものであ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 일본인들에게 이도 다완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조선 도자기들은 와비사비로 대변되는 센리큐의 소박한 다도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 무사들에겐 신성시될 정도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오다 노부나가의 그 유명한 장수 중에서 시바타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수가 성을 개부수고 돌아오는 전공을 세웠는데 그때에 그 오다 노부나가가 우리 고려다완 시바타 이도다완이라는 것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군들이 일국일성과도 안 바꿔준다는 그런 전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국일성과도 바꾸지 않는다. 우와. 한 나라의 가치보다 혹은 성 하나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높은 굽에 사선으로 뻗어가는 잔의 형태, 굽 주변에 우둘두툴한 유양 모양, 은은한 비파색, 그리고 손으로 빚을 때 생긴 물레의 자국 등 이도다완의 이런 소박함이 한 나라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부터 이어져 왔던 이도 다완의 가치는 지금도 일본에서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곳 육기박물관은 주로 오래된 다완, 차도구를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박물관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도 다완입니다. 이お茶碗でしょ。これは土舞戸というお茶碗なんです。15世紀日本でいうと室町時代のお茶碗です。 스시마 이도다완이라 불리는 이 조선 도자기는 15세기 이후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손을 거쳐왔는지 그 기록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700년 무렵에 이도다완의 가치는 쌀 1000석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30-40억 원에 이르는 셈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귀한 조선의 도자기를 얻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을 말리던 세인리큐를 할복시키고 군대를 이끌어 이곳 오사카성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임진왜란의 전진기지 나고야성. 이곳에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대마도 방향을 향해 드디어 조선으로 출병하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이제 정유재란 약 7년간에 걸친 이제 전쟁인데 일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도자기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이후 수많은 조선의 도자기와 도공들을 끌고 왔던 곳 중 하나가 바로 나고야성이 자리 잡고 있던 이곳 가라츠입니다. 군데군데 보존되고 있는 옛 가마들에서 그때 끌려온 조선 도공들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현재도 시내에는 도자기 굽는 가마가 60여 채 이상 남아 그때의 기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 가라츠에서는 꾸준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특이한 이름의 도자기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これはまず名前から言うとね、朝鮮ガラスという名前がついています。朝鮮ガラスね。 그 이름은 바로 조선과 이곳 지명 가라츠를 함께 사용한 조선 가라츠. 흘러내리는 듯한 흑백 유약의 조화가 특징인 조선 가라츠는 지금도 이곳에서 꾸준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도공은 가라츠뿐만 아니라 규슈 전 지역으로 퍼졌었는데요. 가라츠 인근 아리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큰 비석 하나가 눈에 띕니다. 도조 이삼평비. 과연 이삼평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곳 아리타에서 도자기의 큰 어른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석 아래에는 큰 규모의 신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神様の方をお祭りしているのは王神天皇様、そして鍋島直重公、そして李三平公をお祭りしております。 이곳 신사는 17세기 초반 일본의 오진 천왕, 그리고 이곳 성주였던 나베시마 나오시게와 함께 이삼평이라는 인물을 거의 같은 급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삼평, 그는 조선 출신의 도공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와 아리타에서 백자의 원료가 되는 흙을 처음 발견하고 일본 백자의 세계를 처음으로 열게 한 조선 도공 이삼평. 이후 아리타 도자기는 서양으로 수출되기 시작하고 아리타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도조로 추앙받는 이삼평의 비와 그리 멀지 않은 이곳 이마리. 하나하나의 비석들이 모여 큰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도공무연탑. 연고 없이 이 땅에 이슬로 사라져간 조선 도공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누군가가 이렇듯 흩어진 비석들을 한데 모아 그들의 한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름을 떨치며 도조로 추앙을 받거나 혹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조선 도공들은 임진왜란 이후 큐슈 전 지역 재정의 80%를 도자기 산업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규슈 쪽에서 그와 같은 근대 자본을 도자기로 해서 만들므로 해서 서양 문물을 빨리 그 나가사키의 그 데지마라는 데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인 선각자들이 명치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 막부를 쓰러뜨리고 지금 명치유신 근대 국가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그 여력으로 다시 우리 한국을 식민지 합병한 병탄하는 그런 그 고리를 연결해가는 겁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부국 일본. 부산 장안 지역의 천년도의 역사와 같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오랜 도의 역사가 그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장안의 또 다른 지역에 2만 4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16세기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뚫려있는 구멍들, 군데군데 용도를 알지 못할 수많은 흔적들, 사람이 살았던 형태, 온돌로 보이는 흔적들까지, 그리고 길이 24m에 이르는 엄청난 가마터. 바로 이곳이 거대한 도요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발굴 조사 결과 굉장히 넓은 규모에서 분청사기 생산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초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가 생산된 유적지인데요. 독특하게도 도자기 생산의 전 과정이 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가마뿐 아니라 공방, 도공의 주거지, 그리고 도자기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전 과정의 유적들이 이곳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발견된 가마만도 5개. 그 중에서도 5호 가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길이만도 무려 24m. 아궁이나 출입구 시설도 잘 남아있고 가마 벽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판축 시설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0년에 걸친 작업에 파편들이 묻혀있는 폐기장도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폐기장에서는 후기 분청사기와 초기 백자의 도자기 파편들이 다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또 도예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 염주를 구웠던 흔적, 그리고 가장 독특한 것은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의 발견이었습니다. 화장에서 나온 이 한글 새겨진 이 분청사기는 중앙정부에서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래 온전하게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한글을 그 당시에 한글을 어떤 서체라든지 표기 방식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건데 아마 애석하게도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완전하게 있었다면 아마 그 보물, 우리나라의 보물 정도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죠. 가마토뿐만 아니라 물레, 성형, 유약 등 도예 작업의 전 과정이 이루어졌을 공방, 그리고 도공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의 흔적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요. 공방은 무려 18곳, 주거지는 20곳이나 발견되어 어마어마한 도공 집단들이 이곳에서 도자기를 만들며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훈증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꺼번에 많은 자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말리는 시설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형태를 만든 걸 자기를 올려놓고 말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 말리는 구조 자체가 훈증시설의 구조가 보면 앞쪽에 아궁이가 있고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가 있고 아궁이고 앞쪽으로 보면 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들이 나 있고 그 구들 위에다가 돌을 천정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기를 그러니까 굽지 않는 자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떼가지고 말리는 겁니다. 이렇듯 훈중시설까지 이용해가면서 그 많은 도공 집단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량의 도자기를 생산해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당시 이 도요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래서 그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작업 과정을 통해 당시 이곳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마터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5호 가마. 석축 위로 가마 벽체가 쌓여가면서 24m가 되는 거대한 가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떼기 위해서 수많은 도공들이 나무를 운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운반해온 나무를 쉴 새 없이 가마에 넣는 도공들의 작업을 통해 가마 안에서는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조선의 도자기가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호 가마의 모습을 통해 가마에 도자기를 쟁임하고 도자기를 구워내고 다음 작업을 위해 또 가마를 손질하는 가마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재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예 공방 건물의 모습입니다. 우선 물레 구멍이 있던 공방터에는 물레가 들어서고요. 물레질과 함께 이루어졌을 만한 작업의 공간들을 이렇게 함께 배치해 봅니다. 그리고 물레구멍이 없었던 공방터 자리에는 유약 작업을 하는 모습을 배치해 봅니다. 이런 공방 중에서도 가장 독특했던 훈중시설. 아궁이를 중심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온돌의 형태 위에 평평한 돌판을 얹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릇을 말리고 있는 도공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다음은 도공들이 기거했던 주거지입니다. 보온을 위해 어느 정도 땅을 파놓은 흔적 위에 나무 거치대를 설치하고 지피나 잣나무가지를 이용해
움막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그 안에서 도공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고 피곤한 몸을 뉘었을 테지요. 자, 이렇게 해서 18개의 공방과 20개의 주거지, 그리고 5개의 가마터와 훈중시설을 포함한 500년 전 거대 도요지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5, 6세기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이곳 장안의 도예 역사. 그로부터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6세기 조선. 이곳 장안 지역에는 이렇게 거대한 도요지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공의 가마에서는 바로 오늘의 장안 도자기가 잉태되기 위한 산고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잉태의 고통과 순 고르기를 반복하길 수차례. 도공도, 지켜보는 이들도 가마와 함께 산고를 치릅니다. 이거 이따가 넣을까요? 드디어 하룻밤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훈제기 왔어요. 몇 마리, 6마리. 풍아, 새끼 났어. 풍이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20마리 났다. 이 새끼야. 풍이도 이들과 함께 지난밤 힘든 산고의 시간을 겪었나 봅니다. 드디어 산고를 끝낸 가마 속에서 도자기가 그 핏빛 속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버려지길 수차례. 이제야 도공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게는 아니지. 하얗게 티 하나 없이. 잘 나온 거예요? 잘 났지. 푸르잖아. 이렇게 해서 바로 오늘 도예 역사 1000년의 비밀을 품은 이곳 장안에서 또 하나의 도자기가 탄생했습니다. (20년) 전에 우연하게 여기 틀을 잡아갖고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로 여기 동네 제 가까운 데서 칠라 토기를 굽었고 또 고려 청자를 굽고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굽었고 또 지금 내가 21세기에 여기서 굽고 있고 또 내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서 또 그릇을 굽을 거라 생각하니까 1000년의 역사가 도자기 역사가 여기서 고스란히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